도훈아, 혹시 너니? 59살 간병인 최명희가 37살 환자의 손목을 닦다가 멈춰 섰습니다. 32년 전 잃어버린 5살 아들과 똑같은 달 모양 화상 흉터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이 젊은 CEO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32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 뒤에는 상상도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명희의 눈이 떠졌습니다. 59살이 된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비춰줬습니다. 도훈아, 엄마 일어났어.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5살 아들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32년 전 찍은 그 사진 속에서 도훈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명희가 27이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보물이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발을 내려놓자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요즘엔 아침마다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명희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간병일을 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아픈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오늘도 잘 부탁해. 명희는 도훈이 사진 앞 작은 탁자에 초코우유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료였어요. 32년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3개와 우유 한 팩, 그리고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할인받은 달걀이었어요. 명희는 달걀 하나를 꺼내서 후라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는 걸 보며 3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엄마, 배고파요. 도훈이가 부엌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달걀 후라이를 해주곤 했었죠. 아이는 항상 엄마가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줬어요. 달걀 후라이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위층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명희는 프라이팬을 기울여 기름을 골고루 퍼뜨렸습니다. 59살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문득 창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옆집 4살짜리가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달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렸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명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2년 전 실종된 도훈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날 도훈이는 엄마 밖에서 놀고 올게요라고 하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달걀 후라이가 탄 냄새가 났습니다. 명희는 급히 불을 줄이고 프라이팬을 흔들었어요. 다행히 완전히 타지는 않았습니다. 32년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도훈이 생각에 빠져서 요리를 태우는 일 말이에요. 미안해, 도훈아. 엄마가 또 딴 생각했네. 명희는 사진을 향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달걀 후라이를 접시에 옮기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았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항상 쓸쓸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미숙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같은 간병원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언니,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이 밤새 열이 많이 나셨대요. 명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해열제 먼저 써보고 안 되면 바로 연락해. 25년간 간병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명희는 다른 간병인들에게는 든든한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32년 전부터 도움받을 곳이 없었죠. 벽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슬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명희는 달걀 후라이를 후루룩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더 아팠지만 참았어요. 간병복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59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눈과 주름살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오늘도 화이팅하자. 명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2년간 스스로를 격려해온 습관이었어요. 도훈이가 사라진 후로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려는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아침 운동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명희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몇 번 올라가서 부탁을 해봤지만 소용없었거든요. 아줌마는 혼자 사니까 조용해도 되겠네요. 위층 사람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아직도 아팠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소음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하품을 하며 졸고 있었어요.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도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있었다면 37살이 되었을 텐데 아마 저런 대학생 시절도 있었겠죠. 엄마, 나 대학생 됐어요. 상상 속에서 도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눈가가 찔끔해져서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하철 첫 차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 출근길이라 대부분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명희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오늘 돌볼 환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치매가 심한 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아버지, 암 수술을 받은 아주머니까지 총 3명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간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명희 씨, 급한 건 있는데 전화 주세요. 명희는 궁금했지만 지하철에서는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아마 새로운 환자가 생겼거나 다른 간병인이 급히 빠져서 대타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풀에 밝아오는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32년 전에도 이런 새벽이 있었겠죠. 도훈이와 함께 보낸 마지막 새벽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쓸쓸한 새벽이 올 줄 몰랐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명희는 가방 속 지갑을 만져봤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면 밥값과 교통비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59살에도 건강한 게 감사했습니다. 도훈아, 엄마 오늘도 누군가의 아들, 딸을 돌보러 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너도 돌봐주고 있길 바라. 간병원에 도착한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지만 원장님은 이미 출근해 있을 시간이었어요. 네, 명희 씨. 빨리 와주세요. 사무실로요. 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계단을 올라가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25년간 일하면서 원장님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급하게 부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55살인 원장은 간병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앉으세요, 명희 씨. 원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원장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원장이 서류를 명희 쪽으로 밀어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37살 남성,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불명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꽤 유명한 사업가예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키운 성공한 사람이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이렇게 젊은 사업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특별히 부르신 건가요? 명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젊은 환자라면 보통 젊은 간병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원장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특별히 경험이 많은 간병인을 원했어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분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명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젊고 예쁜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조건도 상당히 좋아요. 일반적인 간병비의 3배 정도 되거든요. 원장의 말에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3배라면 한 달만 해도 평소 석 달 치벌이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24시간 전담이고 환자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명희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환자 이름은 강준혁, 37살,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은 없나요? 직계 가족은 없다고 하네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 파트너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희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라는 말에 32년 전 실종된 도훈이가 떠올랐어요. 만약 도훈이가 어딘가에서 살아 자랐다면 지금쯤 이 환자와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명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맡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젊은 환자를 돌보는 건 감정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명희는 원장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분명 힘든 일이 될 거였어요. 특히 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어요. 혹시 환자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원장의 말이 명희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원장님. 명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간병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이 돌보는 것보다 제가 더 정성스럽게 돌볼 때가 많았거든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실제 가족들 중에는 환자를 귀찮아하거나 빨리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명희는 그동안 봐온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친아들인데도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치료를 포기하자고 하는 사람들, 몇 달 만에 한 번씩 얼굴 비치는 며느리들, 유산 때문에 환자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친척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하지만 명희 씨는 달랐어요. 언제나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주셨거든요. 원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명희 씨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 환자에게는 진짜 가족 같은 간병인이 필요해 보여요. 명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2년간 진짜 가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명희 씨, 제가 보기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말이 명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32년간 스스로를 책망해왔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원장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간병하면서 만난 환자들이 떠올랐어요. 치매 할머니가 명희를 딸이라고 부르며 활짝 웃던 모습, 뇌졸중 할아버지가 명희 손을 꽉 잡고 고마워하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혼자니까요. 누군가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2년간 도훈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 환자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가보세요.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원장이 병원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이었어요. 참, 그리고 명희 씨. 원장이 명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 일이 명희 씨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묘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가니 다른 간병인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미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응,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래. 명희가 대답하며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간병 가방을 꺼내면서 오늘 오후에 만날 환자를 생각했어요. 37살 고아원 출신, 의식불명. 왠지 운명적인 만남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원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32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했던 명희에게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 자신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후 2시 명희는 강남의 대형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이 워낙 높아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어요. 25년간 간병 일을 했지만 이렇게 큰 병원은 처음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달려 있었어요. 평소 가던 동네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어디 있지? 명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로비가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니 위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간병인으로 왔는데요. 강준혁 환자분 병실로 가야 해요. 아, 특실 쪽이시군요. 엘리베이터로 15층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엘리베이터 방향을 가리켜줬습니다. 15층이라니 명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가던 병원은 기껏해야 3층 건물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59살 얼굴이 이런 고급 병원과 어울릴까 싶어 걱정이 됐어요. 간병복은 깨끗이 다림질했지만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복도부터 달랐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평소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간병인으로 오신 최명희 씨 맞나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병동 수간호사 김정아입니다. 환자분께 대해 설명드릴게요. 간호사가 명희를 병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환자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강준혁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두부 외상을 입으셨어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25년 경험으로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회복 가능성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계세요. 아직 젊으시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명희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직계 가족은 안 계세요. 대신 사업 파트너분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간호사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강준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보호자분께 인사부터 드려야겠어요. 병실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간호사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명희에게 말했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명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병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준혁이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간병인도 오늘부터 들어오고요. 남자 목소리가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인 것 같았어요. 최대한 좋은 간병인으로 구했어요. 경력도 오래되고 실력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 같아서 뿌듯했어요. 몇 분 후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수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 보였어요. 최명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명희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대방이 젊고 성공한 사업가 같아 보여서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준혁이를 잘 부탁드릴게요. 워낙 소중한 친구라서요. 현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마음이 놓였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현수가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이현수 부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수가 떠난 후 간호사가 명희를 병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을 뵈시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명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생명유지장치가 연결된 젊은 남성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명희를 놀라게 한 건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었어요. 32년 전 실종된 도훈이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다 자란 어른의 얼굴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코와 입모양이 어린 시절 도훈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환자분이 정말 젊으시네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37살이세요.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셔서 안타까워요. 37살. 도훈이가 살아있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력은 어떻게 되나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오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에 명희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32년 전 실종 사건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제 간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간호사가 의료 장비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설명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자꾸 환자의 얼굴에 시선이 가서 딴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분이 언제부터 의식을 잃으신 건가요? 이틀 전이에요. 그런데 뇌파 검사에서는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서 희망적이에요. 명희는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도훈이와 닮아 보였어요. 특히 잠들어 있는 표정이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분을 돌보게 되겠네요. 명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환자인데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모든 설명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이제 병실에는 명희와 환자만 남았어요.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는 환자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25년간 간병일을 해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운명적인 만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갈 무렵 명희는 준혁의 체위를 바꿔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틀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환자의 몸은 생각보다 말랐습니다. 이제 몸을 돌려드릴게요. 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준혁의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25년 간병 경험으로 몸에 밴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흉터가 보였거든요. 명희는 눈을 크게 뜨고 그 흉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달 모양으로 휘어진 작은 상처였어요. 크기는 동전만 했고 색깔이 약간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32년 전 도훈이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거든요. 3살 때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서 생긴 화상이었습니다. 명희는 그 흉터를 수없이 만져보고 약을 발라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설마.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흉터를 만져보니 촉감까지 똑같았어요. 오래된 화상 흉터 특유의 매끄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명희는 준혁의 다른 부분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목 뒤쪽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어요. 그곳에도 작은 점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4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어요. 그때 명희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아프지 않게 후후 해줄게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명희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2개의 흉터가 모두 도훈이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다니요. 혹시 정말로. 명희는 준혁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코 모양, 눈썹 라인, 심지어 귓불 모양까지 어린 시절 도훈이와 똑같았습니다. 도훈아, 혹시 너니?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의식이 없어서 대답할 수 없었지만요. 명희는 급히 간병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2년 전 도훈이 사진을 찾아봤어요. 핸드폰 속에 저장해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5살 도훈이와 지금의 준혁을 번갈아 봤습니다. 물론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기본적인 얼굴 윤곽은 비슷했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상상됐을 때는 더욱 닮아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도훈이가 맞는 건가? 명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다시 만났을 가능성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라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흉터 하나로 자기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명희는 준혁의 의료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간호사가 놓고 간 차트에는 기본 정보만 적혀 있었어요. 이름 강준혁, 나이 37세, 출생 1988년 3월 15일, 가족관계 무연고. 출생일을 보는 순간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훈이 생일이 3월 16일이었거든요. 하루 차이였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비슷했습니다. 3월 15일. 명희가 중얼거리며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준혁이 도훈이라면 32년 전 실종될 당시 5살이었고 지금 37살이니까 나이도 정확히 맞았어요. 무연고라는 기록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원래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32년 전 실종된 아이가 어딘가에서 고아로 자랐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명희는 다시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이 된 손이었지만 뼈대가 도훈이와 비슷했어요. 길고 가는 손가락, 작은 손톱, 손바닥의 느낌까지 기억 속 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발 깨어나. 엄마가 여기 있어. 명희가 준혁의 손을 꽉 잡고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 도훈이라면 32년 만에 만난 기적이었어요. 그때 준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희는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혹시 의식을 되찾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을 기다려도 더 이상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꿈을 꾸는 모습 같았습니다. 명희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봐야겠어. 명희는 준혁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고아원 이름이라도 알 수 있다면 32년 전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최소 인원만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준혁 옆 의자에 앉아서 밤새 그를 지켜봤습니다. 볼 때마다 도훈이와의 닮은 점이 더 많이 발견됐어요. 잠든 표정, 숨 쉬는 모습, 심지어 머리카락 질감까지 비슷했습니다. 정말 우리 도훈이구나. 명희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일치할 리가 없었거든요. 흉터 2개, 생일, 나이, 고아, 신분, 얼굴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32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명희가 준혁의 손을 꽉 잡고 다짐했습니다. 32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간호사가 순회를 왔습니다. 명희는 급히 물어봤어요. 혹시 환자분 출신 고아원을 아시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의무 기록을 봐야 할 텐데요.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환자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말해도 될까요? 너무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명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바로 32년 전 실종된 자신의 아들 도훈이라고요. 새벽이 밝아오자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정말 도훈이인지 확인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 도훈이가 맞을까?
명희는 준혁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끝없이 자문했습니다. 흉터 2개와 생일, 그리고 닮은 얼굴까지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3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잖아요. 오전 8시가 되자 간호사가 교대를 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환자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무 기록을 펼쳐보며 대답했어요.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지요? 가족관계나 출신 배경 같은 것 말이에요. 간병을 더 잘 해드리고 싶어서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5살 무렵 서울에 있는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5살. 명희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도훈이가 실종될 당시와 정확히 같은 나이였어요. 어느 고아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이름은 기록에 없네요. 하지만 강북 지역이었다고 들었어요. 강북. 명희가 살던 곳과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32년 전 도훈이가 실종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명희는 더욱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시기, 지역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 명희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32년간 아들을 그리워한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도훈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준혁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급히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명희가 어린 시절 도훈이를 달래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준혁의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도훈이구나. 명희는 점점 확신이 들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만약 정말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 엄마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전 10시 즈음 현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준혁이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이에요. 밤새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요. 명희가 전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현수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혹시 준혁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준혁 씨 어릴 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명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별로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정도만요. 어느 고아원이었는지 혹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꺼리더라고요. 현수의 대답에서 준혁이 과거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현수가 떠난 후 명희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준혁이 도훈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DNA 검사였지만 환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 명희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더 간병하면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간병인이 교대를 왔습니다. 명희는 잠깐 휴식을 취하러 병원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32년 전 도훈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찍어온 준혁의 사진과 비교해 봤어요.
볼 때마다 닮은 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일까?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32년간 그리워하던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을 봐야 하는 고통이 함께 몰려왔거든요. 오후에 병실로 돌아가니 현수가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과 함께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 간병인 선생님이시군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서미란 씨예요. 현수가 소개했습니다. 미라는 명희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준혁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명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죠. 하지만 미란이 준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조금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진짜 가까운 친구라면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명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빨리 회복되면 좋겠네요. 미란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현수와 미란이 떠난 후 명희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준혁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가족이나 친구라면 더 간절하게 회복을 바랄 텐데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준혁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닐까? 명희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32년 만에 찾은 아들일지도 모르는 준혁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보면서 준혁이 정말 도훈이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훈이라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명희가 준혁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32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명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준혁이 정말 도훈이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DNA 검사였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준혁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라 알아차릴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2년간 품어온 의문이 드디어 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도훈아. 엄마가 확인해 봐야겠어. 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아서 따로 보관했어요. 오전 8시 교대 간병인이 와서 준혁을 맡겼습니다. 명희는 급히 병원을 나와 근처 유전자 검사소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급하시면 3일만 해도 가능해요. 3일로 부탁드려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일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피검사 자란에는 잠시 고민하다가 강준혁이라고 적었어요. 검사비는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주저하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32년간의 의문을 풀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결과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검사소를 나오며 명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3일만 기다리면 모든 답을 알 수 있어요. 준혁이 정말 도훈이인지 아니면 32년간 자신이 헛된 꿈을 꾼 건지 말이에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희는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양성이라면 그것도 문제였어요. 어떻게 준혁에게 말해야 할까요? 일단 결과부터 봐야지. 명희는 자신을 달래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준혁의 상태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호흡도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교대했던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잠꼬대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지만요. 명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의식을 되찾는 징조가 아닐까요? 간병인이 떠나고 명희는 준혁 곁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DNA 검사를 의뢰한 후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훈아, 엄마야. 들리니?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준혁은 반응이 없었지만 평소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점심시간 즈음 현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준혁이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명희가 희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준혁이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현수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명희는 당황했어요. 간병인으로서 당연한 관심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가끔 가족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현수의 시선이 예리해졌습니다. 명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자신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을까요? 환자분을 정성 껴서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해 주셨으면 해요. 현수의 말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현수가 떠난 후 명희는 더욱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의심받으면 간병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오후 내내 명희는 평소보다 더 전문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간병 업무만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간병인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 곁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밤까지 할게요. 명희가 교대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틀 연속 밤새 마시면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환자분 상태가 중요한 시기 같아서요. 사실은 준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의식을 되찾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병동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최소 인원만 근무하고 있었어요. 명희는 준혁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도훈아, 정말 너 맞니? 명희가 준혁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32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매일매일 그리워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도훈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살의 엄마와 헤어져서 혼자 살아야 했던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새벽 2시쯤 준혁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평소보다 큰 소리였어요. 명희는 급히 일어나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눈꺼풀이 빠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혁이 잠꼬대로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명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같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단다. 명희가 준혁의 손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준혁의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신음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준혁이 바로 자신이 32년간 찾아 헤맨 아들 도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훈이구나. 정말 우리 도훈이야. 명희는 준혁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32년 만에 아들에게 하는 키스였어요. 이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준혁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32년간의 공백을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하지만 명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모든 걱정을 덮어버렸거든요. 다음 날 오후 명희는 병원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준혁이 엄마라고 부른 후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명희야. 박순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순한 살인 순자는 명희와 함께 20년 넘게 간병일을 해온 동료였어요.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와줘서 고마워. 명희가 일어나서 순자를 맞았습니다. 순자는 명희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명희야, 얼굴이 왜 이래? 잠을 못 잤어?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순자 언니,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 얘기했잖아. 응, 젊은 사업가라고 했지? 그 사람이 혹시 우리 도훈이일 수도 있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희의 아들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명희야,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럴 리가. 나도 처음에는 그냥 닮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흉터가 똑같아. 도훈이가 어릴 때 생긴 흉터 두 개가 똑같은 자리에 있어.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나이는 어떻게 돼? 37살. 도훈이와 정확히 같아. 그리고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하더라고.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명희의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DNA 검사는 해봤어? 어제 의뢰했어. 3일 후에 결과가 나와. 그럼 결과를 기다려봐야지. 하지만 명희야.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 만약 아니라면 내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명희도 그 걱정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준혁이 엄마라고 부른 순간을 생각하면 확신이 섰습니다. 순자 언니,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 명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환자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해.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하고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환자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랄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순자는 오랜 간병 경험으로 명희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많이 봐온 두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재산 문제는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젊은 사업가니까 돈이 꽤 있을 거야. 명희는 현수와 미란을 생각하며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준혁이 정말 도훈이라면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했어요. 명희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만약 정말 도훈이라면 더욱 그래.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간병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명희도 그 점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 곁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용히 지켜봐. 그리고 DNA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순자가 명희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명희야, 20년 넘게 봐왔지만 이렇게 간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야. 정말 도운이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명희에게 용기를 주었고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명희야, 그런데 만약 정말 도운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것도 걱정이야. 37살이나 된 어른인데 천천히 해야 할 거야. 먼저 깨어나는 게 중요하고. 순자와 헤어진 후 명희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자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조금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간호사가 준혁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간호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부분이요? 혈압이 안정되고 맥박도 정상이에요. 무엇보다 뇌파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명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깨어날 조짐이 아닐까요? 간호사가 나간 후 명희는 준혁 곁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도훈아, 엄마야.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니 다행이야. 명희가 조심스럽게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손이 따뜻했어요. 저녁 즈음 현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준혁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간호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희가 대답했지만 현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깨어나면 충격이 클 수 있어요.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현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명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수가 애매하게 대답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서류를 보니 법적 서류 같았습니다. 명희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이게 뭔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준혁이가 의식을 못 찾으면 제가 대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서류죠. 명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자가 호전되고 있는데 왜 그런 서류를 준비하는 걸까요? 현수가 떠난 후 명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순자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도훈아, 빨리 깨어나야 해. 엄마가 지켜줄게. 명희가 준혁의 손을 꽉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준혁이 안전한 게 더 걱정이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한숨도 자지 않고 준혁을 지켰습니다. 혹시 현수나 미란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32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명희는 그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오전 11시쯤 드디어 검사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해서 확인해 주세요. 명희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32년간의 의문이 드디어 답을 얻을 순간이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 어디 가세요? 교대 간병인이 들어오자 명희는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1시간 정도만요. 검사소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명희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검사소 접수 창구에서 결과지를 받는 순간 명희는 숨을 멈췄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 명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준혁이 바로 32년 전 실종된 도훈이었습니다. 우리 도훈이구나. 정말 우리 도훈이야. 명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검사소 로비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준혁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그냥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확인했어. 정말 우리 도훈이 맞아. 명희가 준혁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준혁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깜짝 놀라서 준혁의 손을 놓았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희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현수가 그냥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였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회복이 너무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수의 말에 명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빠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수가 떠난 후 명희는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회복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오후에 미란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준혁 씨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다행히 호전되고 있어요.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네요. 할 말이 많거든요. 미란의 말투에는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불안해졌어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개인적인 얘기요. 사업적인 것도 있고요. 미란이 애매하게 대답하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사랑이나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있어 보였어요. 미란이 떠난 후 명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언니,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99.9% 일치해요. 정말 우리 도훈이에요. 전화 너머로 순자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야? 그럼 32년 만에 아들을 찾은 거네. 네, 그런데 순자 언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명희가 현수와 미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심해야겠어. 혹시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혁이를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명희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준혁의 상태를 체크하러 왔습니다. 오늘 뇌파 활동이 정말 활발해요. 곧 깨어날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말에 명희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준혁이 깨어나면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가 처음 깨어나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기억이 조각조각 날 수도 있고요. 그럼 가족이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친숙한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간호사가 나간 후 명희는 준혁 곁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도훈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곧 깨어날 거라고 하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그때 준혁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준혁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디?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병원이야. 안전한 곳이야. 명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32년 만에 아들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명희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갓 깨어난 사람답게 약했습니다. 간병인이에요. 당신을 돌보고 있었어요. 명희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충격이 클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사고를 당해서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준혁은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뭐였죠? 명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기억상실 증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혁이에요. 37살이고요. 강준혁? 준혁이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가족은 없나요? 그 질문에 명희는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바로 옆에 32년간 찾아 헤맨 엄마가 있는데 준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가족분들이 오실 거예요. 명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혁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현수와 미란이 급히 병실로 뛰어왔어요. 준혁아, 정말 깨어났구나. 현수가 진짜 기뻐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들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명희의 가슴에 불타올랐습니다. 준혁이 의식을 되찾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명희는 매 순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간병인 선생님, 제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준혁이 침대에 기대 앉아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명희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때 현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준혁아, 컨디션이 어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답해요. 그럴 수 있어. 뇌 손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현수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아, 급한 일이 하나 있어. 현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명희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몇 가지 서류에 사인이 필요해. 너가 의식을 잃어 있는 동안 밀린 일들이 있거든. 명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막 깨어났는데 바로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가요? 준혁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좀 급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현수가 서류를 준혁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명희는 그 서류들을 힐끗 봤는데 내용이 복잡해 보였어요.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맞나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현수가 명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간병인 선생님께서 사업 일에 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죄송해요. 환자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괜찮아요. 준혁이 명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준혁아, 이건 정말 급한 일이야.
더 미루면 회사에 큰 손해가 될 수 있어. 그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해하고 사인하고 싶어요. 준혁의 말에 현수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명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럼 나중에 사인하죠. 준혁이 단호하게 말하자 현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떠난 후 명희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 씨, 기분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당신이 누구였죠?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미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서미란이에요. 우리 사이가 꽤 가까웠는데요. 미안해요. 천천히 기억해 볼게요. 미란은 준혁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슬퍼하기보다는 짜증이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수 씨한테 들었는데 서류 사인을 안 했다면서요? 미란이 대화 주제를 급하게 바꿨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회사 일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란의 목소리에도 현수와 비슷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죠. 사업이 잘못되면 손해는 당신이 보는 거잖아요. 미란의 대답이 어딘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명희는 이 사람이 진짜 준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떠난 후 준혁이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급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분 건강이 우선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명희가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현수와 미란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명희가 미리 부탁해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동료 박순자입니다. 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명희는 아들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자는 잠깐 면회하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명희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확실히 도훈이네.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있어. 순자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런데 명희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뭔가 서두르고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준혁이한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떨까? 그래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순자의 조언에 명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32년 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명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준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준혁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에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5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예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아들이에요. 병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말문이 막힌 듯 명희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DNA 검사도 했어요. 99.9% 일치했어요. 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준혁은 결과지를 받아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당신의 몸에 있는 흉터들, 그리고 생일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도훈아. 그 순간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뭔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현수가 들어왔거든요. 현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명희와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2년 만에 모자 재회 순간이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현수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명희와 준혁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어요. 준혁아, 괜찮아? 왜 울고 있어? 현수가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서 감정이 복받쳐서요. 준혁이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간병인 선생님은 왜 우시는 거죠? 현수의 시선이 명희에게 고정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환자분이 회복되는 걸 보니 감동스러워서요. 명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혁아, 기억이 돌아왔으니 이제 회사 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더 미루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어.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때 미란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현수를 보더니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컨디션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퇴원 준비를 해야겠네요. 미란의 갑작스러운 말에 명희는 깜짝 놀랐어요. 퇴원이요? 아직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과는 제가 상의하겠어요.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낫겠어요. 병원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이들의 의도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간병인도 바꿔야겠어요. 미란이 명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모신 간병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혁과 헤어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이분이 잘 돌봐주고 계시는데요. 준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집에서는 다른 분이 더 적합할 거야. 현수가 눈빛으로 압박했습니다. 명희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32년 만에 찾은 아들과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현수와 미란이 떠난 후 명희는 준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 엄마인가요? 준혁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요. 32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고 했죠? 매일매일 그리워했어요. 명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지만 왜인지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져요. 준혁도 감정이 복받쳐 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 퇴원하시면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명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 당신 재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나타나면 불편할 거니까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준혁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2년 만에 듣는 그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서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어요.
순자 언니? 명희야, 큰일 났어. 순자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아까 현수하고 미란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 순자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내일 퇴원시킨 다음에 준혁이를 어딘가로 데려갈 계획인 것 같아. 명희와 준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그리고 뭔가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럼 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건가요?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명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오늘 밤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뭔가 시도할지도 몰라. 순자의 경고에 명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명희는 밤새 깨어 있기로 했어요. 준혁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주사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명희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준혁에게 해를 가하려는 거였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명희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 간병인 선생님. 왜 안 주무세요? 답하세요. 뭐 하려는 거죠? 명희가 다가가며 추궁했습니다. 준혁이 수면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면제요? 의사 처방 없이요? 걱정 마세요. 해로운 건 아니에요. 현수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깨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준혁아, 괜찮아. 그냥 다시 자. 현수가 주사기를 들고 준혁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명희가 현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현수가 명희를 밀쳤어요. 명희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엄마. 준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아무도 다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현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거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 간병인이 방해를 해서 복잡해졌어. 현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둘 다 처리해야겠네. 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는 공포에 떨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32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명희가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현수와 미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현수와 미란이 명희와 준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봤어요. 32년 만에 찾은 아들을 이렇게 잃게 되는 건가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거든요. 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현수가 주사기를 준혁의 팔에 찔렀어요. 준혁은 저항해 보려 했지만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뭘 주사한 거예요? 준혁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잠시 동안 조용해질 약이야. 현수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준혁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 마지막으로 명희를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훈아. 명희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나갈 시간이야. 현수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요. 미란이 명희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의식을 잃은 준혁을 휠체어에 옮겼어요. 명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혁을 데려가면 저는 어떻게 하려고요? 당신도 함께 와야죠. 이제 너무 많은 걸 봤으니까요. 현수가 명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픈 척 하지 마세요. 조용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예요. 미란이 협박했습니다. 새벽 3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대부분 휴게실에 있었어요. 현수와 미란은 이 시간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병원에서 나갈 수 있어요?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현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비상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현수가 미리 계획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빨리 태워. 현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을 뒷좌석에 눕히고 명희도 억지로 태웠어요. 미란이 명희 옆에 앉아서 감시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명희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이제 병원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외딴 펜션 앞에 멈췄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조용한 곳이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현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계약서와 도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야. 미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준혁을 소파에 눕히고 현수가 또 다른 주사를 준비했어요. 이제 뭐 하려는 거예요? 준혁이를 깨우는 거야.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하거든.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사인받는 건 불법이에요. 명희가 항의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각성제를 준혁에게 주사했어요. 잠시 후 준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준혁이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곳이야. 중요한 서류에 사인해야 해서 데려왔어. 현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준혁이 명희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명희가 대답했지만 미란이 그녀를 제지했어요. 이제 이 서류들에 사인해줘. 현수가 서류 뭉치를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뭘 사인하는 건가요? 회사 지분을 넘기는 거야. 내가 의식불명이었던 동안 문제가 생겼거든. 준혁은 약물 때문에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사인해. 현수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안 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인해요. 준혁이 거부하자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거부할 선택권은 없어. 현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사인하지 않으면 저 여자부터 다치게 될 거야. 칼끝이 명희를 향했습니다. 안 돼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사인해. 알겠어요. 할게요. 준혁이 어쩔 수 없이 펜을 잡았습니다. 명희가 다칠까봐 두려웠어요.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억지로 사인하고 있었어요. 서류 첫 장의 사인이 끝나자 현수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 장도 빨리 해. 하지만 그때 펜션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뭐지? 현수가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이야. 미란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펜션 밖에는 경찰차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현수가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나오세요. 이곳은 경찰이 포위했습니다. 현수와 미라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도망가자. 미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뒷문 쪽에서도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항복하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경찰들이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칼을 들고 명희를 위협했어요. 가까이 오면 이 여자를 다치게 할 거야. 하지만 경찰들은 전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순식간에 현수를 제압했어요. 미란도 체포됐습니다. 명희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32년 만에 찾은 아들을 거의 다시 잃을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혁도 안전했어요. 약물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다행히 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고한 건가요? 명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라는 분이 신고하셨어요. 병원에서 당신들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바로 연락 주셨거든요. 순자였어요. 명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완전한 회복과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 출발이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약물의 후유증으로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의사는 며칠 더 지나야 완전히 깨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명희는 그 옆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준혁이 깨어나서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일까요? 3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말이에요. 정말 내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명희는 준혁의 손을 잡고 자문자답했습니다. 59살의 나이에 37살 아들의 엄마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순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명희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명희야, 왜 그렇게 우울해? 순자 언니, 저 정말 바보 같아요. 명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2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는데 막상 찾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가장 힘든 일은 다 끝났잖아. 하지만 준혁이는 37살이에요. 이미 다 큰 어른이죠. 명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의 인생이 있어요. 저 같은 늙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생각은 왜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준혁이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저는 간병인이고요. 명희가 자신을 비하하며 말했습니다. 계층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순자는 명희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했어요. 명희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동안 혼자 잘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나타나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권리가 있나요? 하지만 준혁이도 너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건 제 착각이에요. 준혁이는 기억도 못해요. 명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명희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32년간 품어온 꿈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명희는 준혁을 바라보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강준혁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나타나서 혼란만 주고 있어. 명희는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깨어나기 전에 사라질게.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명희가 마지막으로 준혁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32년 동안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명희는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혁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어요. 엄마.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명희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준혁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준혁이 명희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깨어났구나. 명희가 다시 침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릴 때 엄마와 놀이터에서 놀던 꿈이었어요. 준혁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에서 엄마가 저를 찾고 계셨어요.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명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훈아 어디 있니? 엄마가 찾고 있어. 라고 하셨어요. 준혁의 말에 명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2년 전 정말로 그렇게 외쳤었거든요. 그게 꿈이 아니었나 봐요. 정말 저를 찾고 계셨던 거죠? 응, 매일매일 찾았어. 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왜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지, 왜 편안함을 느꼈는지. 준혁이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나 봐요. 도훈아. 네, 엄마. 이제 기억났어요. 제 이름은 도훈이에요.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 어린 시절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것도 기억나요. 그리고 엄마가 달걀 후라이 해주던 것도요. 정말이야? 네. 엄마가 항상 하시던 말씀도 기억나요. 우리 도훈이가 최고야 라고 하셨죠. 명희는 너무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저를 두고 떠나려고 했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2년 동안 저를 찾아주신 엄마가 계셔서 행복해요. 하지만 너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잖아. 내가 필요 없을 거야. 엄마가 있어야 진짜 성공한 거예요. 준혁의 말에 명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사업에만 매달렸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도훈아. 그 빈 공간이 바로 엄마였어요. 이제 채워졌으니까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2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도훈이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준혁이 명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요. 그 순간 명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말이에요. 나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서로를 그리워한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야. 명희가 아들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고요. 32년간의 공백을 메우며 진짜 엄마가 되겠다고요.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희와 준혁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어요. 일주일 후 준혁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엄마, 저와 함께 사시는 건 어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해요.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요. 준혁의 말에 명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퇴원하는 길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순자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혁은 명희를 부동산 중개소로 데려갔습니다.
세 번째로 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25평 정도의 아파트였는데 햇살이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여기가 좋네요. 명희가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로 정할까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명희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가구점에서 소파, 식탁, 침대를 골라가며 명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사하는 날 순자와 간병원 동료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모두들 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건배, 명희와 준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순자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명희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엄마, 간병일은 계속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저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혁의 격려에 명희는 용기가 났습니다. 사실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었거든. 좋은 생각이에요. 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의 지지에 명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32년 만에 아들을 위해 만드는 아침이었어요. 아들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도요. 엄마가 해주신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카페 자리 좀 알아보러 다니시는 건 어때요? 정말 해도 될까? 물론이에요. 꿈을 이루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준혁의 응원에 명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32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명희와 준혁은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개월 후 명희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훈이네 카페라는 간판이 따뜻한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준혁이 직접 설계한 인테리어는 아늑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엄마, 첫날이에요. 떨리시죠? 준혁이 앞치마를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응, 꿈만 같아.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첫 손님은 순자였습니다. 간병원 동료들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명희야, 축하해. 정말 멋진 카페네. 순자 언니 고마워요. 명희는 감동으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근처 직장인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명희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신 손님들은 모두 만족해했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한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넥타이를 풀고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엄마, 첫날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 정말 신기해. 명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커피니까 당연하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최명희 씨 계신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명희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2년 전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육원 원장이었어요. 명희와 준혁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그때 도훈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재원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도훈이 맞나요? 네, 확실해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도훈이가 계속 엄마를 찾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울면서요. 재원의 말에 명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다행히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잘 자랐지만 항상 친엄마를 그리워했어요. 그랬구나.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 된 걸 보니 정말 다행입니다. 재원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원이 떠난 후 명희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 정말 엄마를 찾고 있었나 봐요. 우리 도훈이 많이 외로웠구나. 명희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고 준혁의 회사도 안정을 찾았어요. 어느 봄날 명희와 준혁은 32년 전 도훈이가 실종된 그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그때 그 놀이터예요? 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여기서 너를 잃어버렸어. 명희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악몽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점이네요. 준혁이 명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물론이야. 너무 행복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야.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2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 채워진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었어요. 엄마,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할까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명희와 준혁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32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아름다운 재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